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해 있는 기본적인 강의는 제가 한 번씩 훑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걸 받아서 어떤 루트가 가장 좋고 경쟁력이 있고 어떤 화물이 어떤 루트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오늘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중물류는 중국 쪽에서 1992년도에 설립되었고요. 한국 본사에는 1995년 서중물류가 한국의 법인이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중물류가 처음으로 유라시아 물류를 저희가 시작하게 된 거는 중국 철도부 쪽과 손을 잡고 유일하게 한국의 레일 오퍼레이션을 담당하게 된 철도비를 찍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서중물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물류가 TCR을 통해 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화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회사들은 다 중국의 파트너를 쓰고 있고요. 유일하게 저희는 각 법인 지사를 이용해서 연운항에서 출발하는 자체 철도비를 찍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저희 각 법인 지사가 있는데 34개의 법인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법인은 지금 15개, 지사는 19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물류 자체가 워낙 특이한 사건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현지인들 스텝을 이용하고 거기에 각 법인 지사는 다 한국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정보랑 본사와 연결되는 모든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CR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6년도부터 중국 철도부가 1차, 2차, 3차, 6차에 걸쳐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중국 철도를 좀 더 발전시키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물류를 더 운송할까 계획을 잡고 회의를 6차까지 벌였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6차를 다 참석을 했었고요. 작년 저희 소중물류 주최하러 중국 CRCT 철도부에서 와서 여기 교육을 같이 들으신 분 있으신 분들 그때도 작년 4월달 여기에서 저희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중국 철도부가 돌아가서 운임을 내리기로 했었는데 그 내리기로 한 중국의 자체의 어떤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철도청의 물류비에 대한 어떤 승인 나는 과정이 여태껏 1년 동안 못 내리고 있다가 이번 9월 1일자로 중국 TCR의 모든 철도 비용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인하 가격은 US 달러로 대략 40부터 기준 한 700불 정도 다 인하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발차하는 중국의 모든 철도, 어제 출발하는 기차를 탄 화물들은 다 인하 조정을 받아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동안 TCR의 어떤 철도 부분이 많이 막혀있고 비용이 너무나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류가 TCR을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유라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내리는 운임으로 TCR 물류가 굉장히 많아졌고 물류가 또 TCR로 활성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T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운항에서 많은 중국의 포트가 있는데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는 그 국경까지의 가장 단거리가 연운항입니다. 연운항에서 알라산코까지 가는 블록트레인 소요시간이 지금 109시간, 말하자면 아마 24시간 나누시게 되면 4.5에서 5대2 정도 소요됩니다. 중국 포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 국경까지 가는 시간이 연운항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블록트레인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가다가 외건이 슈팅되거나 이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최단거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운항 지금 블록트레인이 한 달에 2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초에 2번 운영되고 있는 날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주들한테 문의하는데 다른 포트에 가서 대기하는 시간이면 저 블록이 운영될 때 저걸 이용하면 5일이면 가기 때문에 국경까지 가장 빠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실제 저 화물을 진행을 그 카자흐스탄 모든 건설회사들의 자사에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진행해서 지금 실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연운항에서 블록트레인 운영하는 그런 소요시간이나 130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에서 한 6대2 정도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연운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 끝국경까지 알라산코, 호르고스 두 가지 국경이 있습니다. 좌측 제일 끝쪽으로 가시면 지도에 보시면 알라산코라는 문구가 나오고 그 아래
호르고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중국 국경에서 카자흐스탄 국경으로 넘어가는 국경인데 이 두 국경 중에 어느 쪽을 통과해야 어디로 가는 사람이 과연 어디로 통과하고 이런 부분이 물류를 하는 담당자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두 국경 중에서 위쪽으로 있는 알라산코 같은 국경은 카자흐스탄을 지도를 놓고 보셨을 때 북쪽으로 있는 데는 저 국경을 지나야 가격이 저렴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남쪽으로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경 도스틱을 아래에 있는 호르고스를 지나야 가격이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철도는 그만큼 길이가 길어질수록 철도 비용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을 놓고 지역별로 저희가 북쪽일 때는 위 국경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남쪽일 때는 아래 국경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때 TCR의 문제점이 철도와 국경이 위에 있는 알라산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한 5년 전에 대란이 일어났죠. GM 한국 화물이 엄청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한 달에 보통 2,000대씩 밀려가지고 있고 이래서 윗돈을 놓고 막 발차를 시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호르고스 밑에 국경이 다시 하나를 더 뚫어가지고 두 가지 국경 운영을 해서 TCR은 지금 적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중국 자체 내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유라시아 랜드브리지 맵, 지도 맵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철도 운행에 되는 철도 노선 같은 그런 표시고요. 크게 저 부분은 중국에서 자체 움직일 때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외부의 국경과 국경을 넘을 때 이제 어떤 루트를 이용하면 좋은지 그런 지도 맵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TCR은 그 말대로 저희가 트랜스 차이나 레일웨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요 지도를 보시면 아까 잠깐 연운항에서 출발하는 게 국경까지 가장 짧은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옆에 보면 항구도 있고 여러 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작년부터 지방자치제 운영으로서 지방자치제에서 이루어지는 화물들에 대해서 어떤 할인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동안 연운항의 모든 화물이 그 가격이 제일 싸고 몰리던 화물들이 지방자치제 적용을 받아서 옆에 항구나 일조항이나 다른 이런 항들마다 그 자치 경비를 가지고 할인 요율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의 모든 포트에서 진행을 가능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발차를 했을 때 기간이 연운항만큼 단축돼서 가지 못한다는 거죠. 청도항에서 보통 발차해서 국경까지 가는데 지금 소요되는 게 보통 8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일조항에서 출발하게 되면 8일에서 10일까지 걸려요. 그래서 화물의 어떤 가격이나 늦게 도착하거나 그런 물류가 있을 때는 다른 포트, 가격이 저렴한 포트에서 이용하셔도 괜찮은데 정확하게 빨리 가야 되는 화물들은 연운항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단거리에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국 그 철도 같은 경우 위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신규 노선이 만들어져가지고 연운항에서 그 위 노선으로 출발하게 되면 더 단축된 거리로 화물이 알라산코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과 인천에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연운항 헬기선이 떠있고 있습니다. 연운항 헬기선을 태우게 되면 오늘 출발해서 다음날 바로 하루면 갈 수 있습니다. 연운항에 도착하게 되고 부산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부산에서 연운항 가는 화물이 보통 선박선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2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연운항 외에 항도로도 화물이 많이 갑니다. 항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 철도를 짓는 업체가 없고 여기는 다 파트너, 랜드브리지나 이런 파트너를 이용해가지고 거의 철도 발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물류나 한국의 하주들이 이쪽 파트너들, 중국 파트너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역으로 한국의 물류를 이쪽에 자기네들이 직접 세일하고 이런 부분이 좀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파트너를 이용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화물을 선적해가지고 연운항 항도에서 출발해서 알라산코랑 호르고스 국경이 제가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중국 국경, 중국에서 나가는 국경이고 그 카자흐스탄 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의 국경은 도스틱 알티콜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끔 도스틱, 호고스 헷갈려 하시는데 알라산코 도스틱 같은 동일한 국경 마주보고 있는 국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고스 그 다음에 알틴콜이 마주보고 있는 국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도착지까지 5일에서 6일 걸리는 거는 카자흐스탄 있는 모든 지역들이
이 국경을 통과하게 되면 한 5일에서 6일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물류를 놓고 봤을 때 화물이 부산에서 연운항까지 출발해가지고 가는 소요시간이 2일에서 3일, 그 다음에 연운항에 도착해서 TS 통과하는 게 보통 2, 3일 걸리는데 발차까지는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 연운항에서 발차해가지고 도스틱이나 아나산코에 도착하는 국경까지 도착하는 시점이 5일에서 6일. 그 다음 국경에서 카자흐스탄 전 지역에 가는 지역 거리가 전체적으로 한 5일에서 6일. 보통 카자흐스탄 기준에서 알마티를 갈 때는 한 3일 정도 소요된다. 카자흐스탄 내에서 철도 시간이. 그래서 전체적인 티타임을 놓고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카자흐스탄 하면 알마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알마티는 지금 연운항에서 출발해서 시간 소요가 18일에서 한 21대 1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즈벡으로 넘어갔을 때는 보통 한 23대 1에서부터 30대 2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시 투르크까지 넘어갈 때는 40에서 50대 2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경 넘어갈 때마다 소요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물류에서 TCR이 가장 경쟁력에 있는 구간은 지도를 놓고 보셨을 때 우즈벡까지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즈벡에서 넘어가서 투르크는 TCR로 갔을 때 경쟁력이 절대 없습니다. 물류에서. 왜냐하면 나라를 3개를 걸치는 동안 물류비도 상승하지만 시간적인 면에도 40에서 50대 2가 걸리기 때문에 물류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루트를 또 이용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TCR에서 지금 청도항이랑 항도항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하부를 선적하게 되면 포트는 다 청도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도항에서 선사에서 자체 피더를 이용해서 항도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다 청도항에서 바로 철도로 발차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청도항에 하물이 도착해서 피더선으로 항도로 옮긴 다음에 항도에서 철도가 발차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면 좀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운항 같은 경우에 신동방 터미널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넓은 터미널에 다른 터미널에 비해서 지금 철도 발차나 이런 부분이 연운항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물류도 소유할 수 있는 연간 물동량을 지금 TU 계산 저희가 해놨겠지만 삼성 TU까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신동방 터미널입니다. 연운항의 모든 화물들은 신동방 터미널에서 철도 발차를 움직여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TCR 루트에서 업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철도를 타다 보니까 편중 부분입니다. 컨테이너를 놓고 이제 사면을 놓고 봤을 때 앞뒤 양 좌우 쪽에 기울기가 있는데 그 기울기가 6톤 이상 되면 편중에 걸려서 철도 발차 전에 철도 쪽에서 편중대에 올립니다. 그래서 편중에 걸리게 되면 화물을 다시 내려서 철도 발차를 못하고 미세 조정을 해가지고 좀 흔들림을 해서 조율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봉을 해가지고 편중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어디에서 작업을 하실 때 이 편중 부분을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연운항에 도착해가 편중에 걸리게 되면 물류비가 상승하고 예외적인 코스트가 그 작업비가 또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특이사항에 대해서 중요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TCR 같은 경우는 20피트 하나가 외건에 절대 올려지지가 않습니다. 외건 자체가 40피트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20피트는 꼭 짝수, 두 개의 화물이 이루어져야 외건이 발차가 되기 때문에 TCR의 악점, 그러니까 안 좋은 면이 뭐냐면 20피트 하나가 나오게 되면 페어가 많지 않아서 중국 포트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체 내에서 나오는 화물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화물로 편중을 많이 맞추는데 편중을 그러니까 두 가지의 페어를 맞췄다 해도 하나의 무게가 20톤이고 하나의 무게가 무게의 차이가 6톤 이상 나가지고 10톤이다 그러면 두 개 같이 못 맞춥니다. 두 화물의 톤수 차이가 6톤 이상 나게 되면 또 이 화물의 기울기가 외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페어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류를 진행해보신 분들은 20피트를 한 달 동안 발차가 앉아서 대기 중이고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20피트를 작업하실 때는 꼭 물류사랑 의논을 하셔서 언제 시점에 이런 물류가 나올 수 있고 그런지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다급한 화물이면 물류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40피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TCR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TCR을 설명하는 과정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카자흐스탄 북부에 갔을 때 좀 그림이 좀 알고 가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북부는 3,900대부터 지금 운임이 내려가지고 3,800대부터 4,000 초반대 정도 나옵니다. 그럼 사실은 더블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000대가 나옵니다. 예, 4,000 후반부터 5,000대가 나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중국 철도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물류의 운송이나 구간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면 제가 TMGR로 넘어가겠습니다. TMGR 같은 경우는 아까 간단하게 몽골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TMGR은 몽골 레일로 보통 지금 가장 저희가 많이 태우는 게 천진, 신강항에 도착해가지고 하늘 물류 운송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작년에 중국의 이번 올 초에 그 폭파사고, 위험한 폭파사고가 일어난 항이 바로 신강항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강항이 굉장히 까다롭고 통관 부분도 굉장히 까다롭고 중국의 통관 시스템 중에 가장 까다로운 지역이 신강입니다. 모든 통관에 대해서 여기 공무원들의 시스템이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일 자체가 처리가 늦어서 신강은 몽골 가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이 통관 부분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물류 운송의 최단거리의 운송을 할 수 있는 유라시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부산에서 인천이든 신강에 도착하는 소요일수는 거의 항해일수가 2, 3일이면 도착을 하고요. 중국 신강에서 통과하는 게 보통 4, 5일인데 이게 이제 중국 춘절 들어가거나 이런 전에는 물류가 밀리기 때문에 심지어 2주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통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그런 공휴일이 끼거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예외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천진에서 발차가 해가지고 몽골로 들어가는 중국 국경이 얼리언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몽골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 국경이 자미무드입니다. 그래서 이 국경 들어가는 소요시간은 3일에서 4일이고요. 그리고 들으셨겠지만 자미무드 자체가 CY 터미널이 봉쇄되어 있는 터미널이 아니라 야적지에 펼쳐져 있는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물 분실이나 몽골 가는 화물의 분실은 거의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국경에서. 그래서 여기가 보안이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최대한 이 국경에서 빨리 통과해서 화물을 통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국경에 직원이 한 명 나가 있어서 저희 화물이 도착하게 되면 계속 레이더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감시를 하는 부분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국경 통과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과를 최대한 1일에서 2일 이내에는 통과를 끝냅니다. 그러고 출발을 하게 되면 자미무드에서 울란바토르 시내까지 터미널까지 들어가는 시간은 1.5대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데는 보통 익스프레스를 해서 트럭 운송 이런 게 가장 단축시킬 수 있는 거리이긴 하지만 몽골 자체는 이렇게 철도를 태운데도 자체가 시간이 얼마 소요 안 되기 때문에 트럭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스트를 비싸게 주고 진항도나 이런 데에서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받으셔도 이 철도를 태우는 스케줄이랑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많이 차이나 이틀에서 3일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트를 잘 따져보시고 익스프레스 서비스가 과연 여기에서 필요할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더 하나 몽골은 유일하게 다른 쪽 철도는 그 리포 컨테이너를 선적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몽골은 리포 컨테이너가 철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갔다가 되돌아오는 프리타임을 선사들한테 저희가 21대1을 받아놨기 때문에 가는데 보통 이 철도를 타고 가는 도중에 플러그 꼽는 부분은 가능하고 국경에 도착해가지고까지 저희 플러그를 꽂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몽골 구간에는 플러그를 꽂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빨리 움직여야 되는 부분, 그리고 터미널 들어가서 플러그를 꽂아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몽골은 10월부터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맥주 운송이나 그 다음 관련된 어떤 기온의 차이가 차가운 데에서 터지거나 이런 화물 운송은 몽골은 10월부터는 문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천진 해상 구간이나 전체적인 스케줄 루트, 그 다음 소요 기간, 그래서 몽골은 울란바토르까지 최단거리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철도를 탔을 때 10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루트가 바로 몽골 구간 운송입니다. 그래서 리포 운송이 가능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TNG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웬만한 주의사항은 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CY 부분, 자네무드 국경에서의 문제 부분, 그 다음에 중국 국경보다도 더 몽골은 거의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 물류 운송의 화물 분실이나 화물 파손이 굉장히 심하게 나는 지역이 몽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출발 전에 도착지에서 어떤 트럭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실 때 몽골 사회 자체가 가족 사회다 보니까 거의 자기네 자체 물류 받는 트럭사들을 다 지정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그런 트럭커를 미리 물류사한테 알려주시고 거기서 화물이 빼갈 수 있도록 도난을 방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터미널 자체가 도착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물류 트럭킹 회사에서 그냥 뒤로 발것도 안 하고 물건을 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역 조건이나 이런 걸 잘 따지셔서 계약을 하시거나 물류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건 전체적인 터미널 지도를 저희가 나타낸 건데 이거는 뭐 크게 보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1.2대2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물류 운송이 시간 단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큰 도로 공사가 하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몽골에.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물류가 뭐 포스코 건설, 각 건설 회사들이 지금 삼성물산도 그렇고 몽골 자체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보니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동정강, 구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석탄 부분이랑 그 부분에 대한 운송 문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이 화폐 지금 많이 좀 뛰고 그 다음에 자금 사정이라 러시아 영향받아서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잠시 올해 좀 주춤하는 부분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루어질 부분이 건설 붐이 몽골 쪽에 많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이거는 몽골의 각 지역 지금 철도 쪽 증설하고 있는 몽골 자신의 철도입니다. 근데 몽골은 사실상 이 철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체 운송에서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도착해서는 거의 트럭 운송이 빠르고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거나 가격 대비해가지고 트럭 운송은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몽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없으시면 몽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극동 지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달까지 가장 많은 물류를 유라시아로 진행된 게 극동 지역이었습니다. 러시아 루블 인하로 인해 가지고 극동 지역으로 들어가는 러시아 철도 경비가 내린 게 아니라 루블 인하로 거의 철도 경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달러로 지불하다 보니까 모두 물류 계산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식하기에는 물류 경비가 내리는 걸로 아시는데 루블 인하로 인해서 그 경비 자체가 다운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철도가 지금 계속 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TCR보다는 TSR을 루트로 해가지고 굉장한 화물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극동 지역에 러시아 TSR을 탈 경우에 극동 지역의 메인 포트를 지금 표시해드린 거고요. 이 중에서 메인 포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블라디보스톡이랑 보스토친입니다. 이 두 지역은 TSR 넘어가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철도 부분을 나타낸 부분인데요. 지금 블라디보스톡이랑 보스토친이 항구가 나타날 겁니다. 저희 보통 보스토친이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노선이 많이 들어가는 루트이고요. 그 다음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는 벌크 화물, 그 다음에 중량 화물, 오지 화물 이런 화물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터미널입니다. 근데 이 터미널 자체가 극동 터미널이 굉장히 협소하고 작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적체도 좀 많이 일어나고요. 블록 운영할 때 그 철도 타는데 지금 러시아 철도가 화물도 부족하지만 3, 4주 대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보스토치니 포트를 저희가 표시한 건데요. 13번, 12번, 11번, 10번, 9번은 보통 제너럴 컨테이너가 도착하는 터미널이고요. 맞은편에 있는 터미널, 그러니까 보스토치니 터미널 같은 경우에 제너럴이 배들이 붙을 수 있는 터미널이나 그 외의 터미널, 코일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코일이 붙을 수 있는 터미널이랑 터미널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토치니 포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터미널 이런 상황을 나타낸 건데 이 부분은 크게 나중에 자료 보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총 4개의 선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처리량은 최대 한 1,400TU 정도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보스토치니까지 보내는데 항해 일수는 심지어 1.5대2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잡았을 때는 3대2 안에는 함이 다 도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작하는데 TCR에 비해서 TSR이 지금 14대2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 14대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화물 부족이나 그다음 러시아 철도청에서 허가서나 이런 게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서 화물 운송에 가장 여기 한작 부분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게 TSR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보스토치니에서 출발해가지고 우즈벡으로 들어갈 경우에 블록으로 탔을 때는 한 15일이면 도착을 하고요. 블록이 아닌 가다가 쇼팅이 되거나 화물이 보통 가다가 쇼팅이 많이 걸리거나 이러면 한 20대까지 소요가 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TCR에 비해서 러시아 철도 자체가 트레싱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트레싱 같은 경우 보통 이틀 정도 뒤에 오는 경우도 많아요. 트레싱,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도착 부분에 대한 물류에 대한 항의를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 TSR 루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블라디보스톡 루트인데,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페스코 쪽에서 블라디보스톡 유일하게 컨테이너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는 승객 터미널 1번에서 2번은 승객 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은 14, 15 두 개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터미널이 딱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페스코 같은 경우에 적재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역 작업도 시간이 좀 소요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 터미널이 3에서 13번 터미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라디보스톡은 벌크 화물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터미널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터미널보다는 지금 벌크 터미널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벌크 화물은 블라디보스톡 경유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SR 운송에서부터 보면 관계라고 하죠. 보통 TSR 벌크에서 운송 가능한 크기입니다. 벌크 화물이라도 TSR로 다 운송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작성해놓고 교육자료로 쓰는 부분인데 외건에 올리게 되면 외건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화물의 높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화물의 높이가 1.7, 3.5인데 왜 통과를 못해? 굴과 굴 사이는 4m 정도가 넘는데 왜 통과를 못해 하시는데 보통 외건의 높이를 따지고 철도의 높이를 따지기 때문에 그 높이를 다 계산했을 때 실제 높이를 갈 수 있는 건 2.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는 가끔 교육용 자료로 신입 직원들한테 저희가 배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벌크 운임분이나 이런 게 왔을 때 TSR 벌크가 가능한 가로세로 높이를 측정해가지고 저희가 계산하는 데 쉬운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실무진들이 진행할 때 업무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유라시아로 들어가는 벌크 화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루트가 TSR 벌크 화물 루트입니다. 근데 이제 단 러시아는 제일 벌크 화물을 이용해서 불편한 사항이 뭐냐면 철도청에다가 설계도면을 넣어가지고 그 컨펌을 맞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벌크 화물이 발차 전까지 이 컨펌 받는 과정이 4주 정도 걸리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6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철도 쪽에서 만드는 벌크 화물에 대한 설계 도면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류비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혹시라도 이쪽 물류를 경비를 요청하는 데다가 사진이나 아니면 설계 도면이나 화물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물류비를 뽑는 데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벌크 운임 문의는 가로세로 높이 사이즈만 받으시면 안 되는 게 사진이나 도면 같은 게 있으면 받아주시면 물류비가 가장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TSR 벌크 같은 경우에 루트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가지고 로콧 국경인데 로콧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 국경입니다.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국경이어서 우즈벡으로 화물이 가려면 이 로콧을 경유해가 들어가서 우즈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철도가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벡으로 들어가는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거점이 되는 국경이 로콧입니다. 다음은 TIR 루트입니다.
TIR 루트, 이란 반다라바스 경유의 루트인데 이 루트가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회사에서 가장 많이 진행한 화물 운송 경유입니다. TCR 중국 철도가 운임이 인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TSR 철도가 난해하고 운송, 위험물 운송이 안 되거나, 뭐 일반 그 벌크화물 운송이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다라바스 경유를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들어가는 화물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다라바스에서 보통 철도, TIR하면 철도, 이란 레일웨이인데 이란 철도 이용보다는 가격 대비해서 이란에서 올라가는 트럭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보통 타스켄트까지 올라가는 소요기간은 10일이면 올라가고요. 투르크까지 올라가는 기간은 5일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투르크 물류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건설 붐이 일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루트이기도 합니다. 화물이 이란 반다라바스까지 옛날에 다 중국 경유로 진행해가지고 보통 30대 정도 걸렸었는데 부산 출발해서 이리스라인 같은 경우는 20대이면 반다라바스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한진, 현대 같은 경우에는 23대이면 도착을 하거나 2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반다라바스까지. 근데 이번에 한진 사태가 좀 벌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이란향 화물들이 많이 잡혀있고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현대성선이나 뭐 에미레이트나 에버그린이나 KMTC나 그런 회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다라바스 운임이 기존에 많이 떨어져 있던 게 아마 이제 10월 기점으로 해서 운임이 지하할 예정이 있고요. 아마 운임받기 많이 지금 난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란 바운드 쪽이 지금 운임이 뭐 1000벌대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가장 많이 진행했던 루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다라바스에서 출발해가지고 가게 되면 트럭을 이용하게 되면 사락 국경을 지나게 됩니다. 사락 국경은 이란과 투르크 국경이 있는 국경입니다. 그래서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을 지나려면 이 사락 국경을 지나 투르크 땅을 밟고 지나가야지만 모든 물류 운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락 국경을 지나서 아시가바드나 타시켄트를 가는 소요일을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이란 철도의 지도를 나타낸 건데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철도 자체가 관계가 틀립니다. 투르크 쪽도 러시아 관계를 쓰다 보니까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란도 이란 사락 국경에서 관계를 갈아타고 러시아 관계로 갈아탄 다음에 철도가 운송이 돼서 TSR 러시아 철도처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갈아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경에서 한작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체 이란 테란 안에 있는 전체적인 도시에 이루어져 있는 철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란도 마찬가지로 철도 자체 내 운송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트럭 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외관화 한적 부분, 관계의 차이, 이 부분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이란 운송에서 저희가 여기에 표시는 안 했는데 제가 하나 추가드릴 부분이 이란 운송에서 여기 사락 국경이 아까 제가 투르크를 넘어가야 된다 했는데 이슈가 된 부분이 약 20일 전에 아마 신문 언론상에 많이 나왔을 겁니다. 투르크 쪽에서 이란에서 투르크 국경 가까이에 어떤 공장을 짓는다는 이란과 투르크의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투르크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이란에서는 허가서를 받아서 짓는 거를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투르크 정부에서 화가 나가지고 투르크 땅을 밟고 지나가는 모든 우즈벡으로 가는 화물, 어느 지역으로 나가는 화물이든 1km당 1부씩 추가 경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르크 지역을 통과하는 사락 국경에서 투르크 나가는 국경의 키로수가 650km입니다. 그 650km에 1부씩 지불하다 보니까 650불이 더 지불이 되게 되죠. 그럼 이 트럭이 갔다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650불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란 운송에서 트럭 운송료가 1,300불이 코스트 경비로 더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동안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계속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에 대해서 지금 문의하시는 분이라는 이 경비 때문에 저희가 자제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운송의 코스트가 너무 높아서 TCR 경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TCR이 더 화물이 이란 경유로 가던 화물이 돌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은 TCR, TSR, TIR을 놓고 봤을 때 우즈벡을 중심으로 봤을 때 최단거리로 빨리 도착하는 건 TCR입니다.
하지만 물류 경비를 따졌을 때 장양부터 올해까지는 TIR 루트가 40일 걸리더라도 TIR 루트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TIR 루트를 이용을 하는데 1,300 코스트가 높아지면서 TIR 루트가 지금 주춤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안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 회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게 완웨이로에서 저희 서중 SOC를 집어넣어가지고 반다라바스 붙여가지고 이런 반다라바스에서 저희가 우즈벡까지 철도 운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도로 진행하는 물류비를 기존의 트럭으로 진행하던 물류비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를 대안을 찾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또 물류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TIR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량 화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유라시안 물류 자체가 철도로 연결되고 트럭 운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 이랜드 지역, 포트가 아닌 다 내륙에 있다 보니까 물류 운송에 대한 많은 고민과 많은 루트를 점검해봐야 되는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중량 화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량 화물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지금 이 표시되어 있는 루트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터키 쪽에 있는 하이드로파사에 붙여가지고 하이드로파사에서 그 강을 이용하는 리버베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꾸릭으로 보내던가 볼가전을 이용하던가 저런 식으로 해서 카자흐스탄으로 해가지고 운송 물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물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화물들은 저 꾸릭을 통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볼가전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근데 볼가전 부분은 겨울철에 빙하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배를 띄우기에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시즌은 괜찮은데 겨울 시즌은 볼가전 운영은 좀 막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중량물 화물 진행에 대해서는 하이드로파사에 붙이거나 꾸릭으로 가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하이드로파사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 하이드로파사에서 볼가전으로 가서 아타우로 넘어가는 부분, 이 기간의 소요 시간이 전체적으로 80일에서 120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중량 화물이다 보니까 적재 현상, 움직이는 구간 퍼밋 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적재가 돼서 물류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80일에서 120일을 넉넉히 잡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흑해 부분, 노브르시스크랑 포티 경유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물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 가는 화물도 있지만 포티 경유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트루크 쪽으로 넘어갈 때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 작년에 많은 물류를 이쪽으로 운송을 했습니다. 트루크 지역에 트루크 멤버시에 화물 운송, TAC 현장으로 화물 운송을 이경유를 했고요. 포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스탄불로 모든 배가 붙고 이스탄불에서 포티로 들어가는 아르카스라는 피더 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사들이 그 피더 선사를 이용해서 포티로 화물을 보내게 되고 포티 터미널이 그동안 흡수했는데 이번에 신 터미널을 개발해서 터미널 사업을 많이 한 상태에서 터미널이 지금 많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티에서 다시 바쿠 이용하고 바쿠에서 리버베셀이나 페리를 이용해가지고 트루크로 넘기는 부분, 이 물류를 저희가 실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1년간. 이 루트가 지금 트루크 들어가는 쪽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반다라바스가 지금 제재가 있는 부분은 한국 물류는 거의 포티 경유로 해서 트루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브르시스크 쪽은 지금 우즈벡에서 UGC 아시다시피 우즈벡에 있는 케미칼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노브르시스크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브르시스크 부분은 지금 나오는 부분 케미칼이 나와서 유럽 시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우즈벡에서 포티 부분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티로 나와가지고 터키 이스탄불 쪽으로 판매되는 모든 물류는 포티로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롯데케미칼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류를 이 루트 포티 경유로 해가지고 화물 운송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티 부분에 대한 노브르시스크 이 두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한 물류에 유라시아 물류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노브르시스크 쪽의 포티 부분인데 노브르시스크의 좀 안 좋은 부분은 터미널 자체가 넓지가 못하다 보니까 터미널의 스토리지 부분이나 디테이션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코스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체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이 코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물류사들이 지금 많이 이쪽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면에 뽀찌 부분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이. 스토리지나 이런 부분이 저렴해서 뽀찌 부분으로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유럽에서 들어가는 물류입니다. 유럽의 모든 물류는 리가로 붙이는 게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리가에서 우즈벡으로 들어가는 그 철도를 타고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리가 자체가 현지 경비도 저렴하고 물류 시스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뽀찌나 블라디보스토크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리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들어가는 물류들은 리가로 많이 붙이고 뽀찌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들어가는 물류들은 TCR, TSR, TIR 다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오는 물류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한국 물류랑 똑같이 다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오는 부분은 리가 경유가 좀 싸서 리가 경유로 우즈벡으로 들어가는 화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물류는 어떤 루트 하나를 놓고 보시면 안 되고요. 다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시기마다 어떤 부분이 가격이 경쟁력이 있고 소요 시간이나 이런 거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별로 위험물이 되는 운송과 위험물이 안 되는 운송 그런 부분을 가리고 무게 부분이 많이 나가거나 적게 나가는 그런 부분을 가려서 물류 운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김인영 부장님께서 그 준비하신 유라시아 운송 관련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모두 좀 짧지만 끝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너무 전문가라. 혹시 나중에 있으시면 그 명함을 예. 리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는 한국에서 하는 물류예요? 아니면 딴 데서 리가에서 중앙하시러 가는 얘기입니까? 한국에서 리가를 붙이기에는 해상물이 너무 비싸서 거리도 멀고 경쟁력이 없고요. 유럽에서 나오는 화물들. 저희가 뭐 한국의 모든 회사들이 어떤 화물 물류를 운송하더라도 유럽에서 어떤 자재나 이런 게 요즘에 구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럽에서 화물을 구매했다 그러시면 저희가 뭐 펠리스토어든 어디든 런던이든 유럽 뭐 파리든 거기에서 구매를 해놓으시면 그걸 리가로 붙여가지고 리가에서 우즈벡이나 유라시아 들어가는 모든 물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발 중앙아시아도 한국에서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라시아는 프로젝트가 하나 이루어지면 건설회사의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이루어지면 모든 물류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 물류는 한 20% 나가는 게 있고요. 보통 30% 유럽에서 들어가고 한 50%가 중국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뭐 미국에서 오는 물류가 있고 일본에서 오는 그러니까 보통 볼트 너트 이런 거는 일본이 강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루트를 저희가 다 이용을 하는 거죠. 지금 서정류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그 서중물류에서 김인영 부장님께서 오셔서 여팅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일찍 마감이 돼서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 배포해드린 설문 자료를 좀 잠깐 작성을 해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제는 그 KMI 코티 그리고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북한과 관련돼 있는 주변 지역과 그쪽과 연계된 어떤 물류 시스템 관련된 사항으로 강연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실제로 서중물류 그리고 청정해운항공 그리고 에코비스에서 오셔서 이제 그 실제로 진출한 사항 그리고 진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 사항이나 관련돼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실 큰 이벤트가 있어서 참석들이 많이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세미나는 일단 저희가 이제 처음 KMI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주최를 했는데 내년에